처음 집을 사려고 하면 좀 막막하실 겁니다. 액수가 크니까 이게 두렵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실제로 집이란 게 한번 잘못 사면 타격이 크거든요. 저도 한 8년 전에 내 집 마련했었는데 좀 잘못 샀어요. 오랜 기간 후회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부도 하고 투자도 하고 그러면서 이번에 두 번째 내 집 마련을 했는데, 지금부터 그 8년 동안의 제 그 부동산 경험을 다 말씀드릴 테니까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께 이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고 2014년에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지방에 살다가 수도권에 올라오면서 처음으로 좀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좀 이 구리구리한 동네에 원룸을 하나 얻어서 살았거든요. 그때 회사에서 좀 멀리서 온 사람들은 회사에서 전세 대출을 3,000원인가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뭐 1,500 빌리고 해갖고 전세 원룸으로 4,500짜리를 얻었습니다. 여기 살면서 처음으로 뭔가 이 나만의 공간에 대한 욕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런 욕심이 생긴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청소를 하다 그걸 느꼈어요. 지금은 뭐 별로 그렇게 안 하는데 그 당시에 청소하는 걸 좋아했어요. 갖고, 왜냐면 내 물건을 좀 깨끗하게 하는 걸 좋아했었거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원룸집 보러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남자 혼자 사는 원룸방이 깨끗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회사 안 가는 날 있잖아요, 뭐 주말이나 그런 날에 항상 이 화장실 청소, 방 청소 막 이런 걸 막 빡빡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 혼자 사는 원룸이 엄청 깨끗했어요, 진짜. 그랬는데 어느 날도 이렇게 화장실 청소를 빡빡하고 막 집 정리하고 한 다음에 이제 쉬고 있는데, 아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게 내 집이 아니잖아. 이게 이렇게 반짝반짝 해놓으면 뭐하나 싶은 거예요. 이게 내 것도 아닌데 어차피 집주인만 좋은 일을 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길 수 있는데, 아니 내 집을 갖고 싶다, 내 거를 사가지고 반딱반딱하게 닦아놓으면 너무 행복하겠다, 뭐 이런 욕구가 샘솟는 거예요. 뭐랄까, 제가 뭐 세차 이런 거는 시간 아까워서 절대 뭐 정성 들여서 안 하는데, 세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약간 이런 마음이 아닐까 싶거든요. 왜냐면 자기 차 아닌 거를 뭐 닦고 싶어 하지 않을 거잖아요. 물론 제가 뭐 지금은 뭐 애 낳고 그러면서 청소도 잘 안 하긴 하는데, 아무튼 그때는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서재방을 갖고 싶었어요. 서재방. 제가 어릴 때 그 만화책을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몰래 만화책 보다가 막 아버지한테 맞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초등학교 때부터 한이 맺혀가지고, 내가 취업해서 월급 받고 하면 좋아하는 만화책부터 사야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2014년에 취업을 하고 월급을 받자마자 한 게 만화책 산 거였거든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 원피스잖아요, 원피스. 그거를 먼저 샀는데, 원피스가 그때 당시에 한 80권 정도? 그 정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좁은 원룸에다 그거를 딱 갖다 놓으니까 자리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거 더 사고 싶은데 놓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뭔가 내가 이 좋아하는 만화책도 실컷 쌓아놓고, 또 만화책뿐만 아니고 제 책 자체를 좋아하니까 그런 거 책 속에 파묻혀서 볼 수 있는 서재방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꿈이 서재방이 있는 집을 갖는 게 꿈이 된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나의 그 공간을 가지고 싶다라는 욕구 정도만 있는 상태였는데,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청약이었어요, 청약. 그 당시에 옆 동네에 신도시가 생기면서 맨날 분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슬슬 뭐 이렇게 결혼 준비도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집을 진짜 사긴 사야겠는데 하면서 막 신축 모델하우스도 돌아보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델하우스가 막 삐까뻔쩍 하잖아요. 새 집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그리고 이제 회사 사람들도 다들 막 청약 넣어보고 막 하더라고요. 저도 통장에 있으니까 한번 넣어봤어요. 한 20번 넘게 넣어봤어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떨어지겠지, 가점이 낮으니까. 그런데 당첨된 사람들이 분양권을 파는데, 그 분양권 가격이 무슨 자고 일어나면 제 월급만큼 가격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때 딱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게 됐어요. 이런 세상이 있구나. 이게 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급이 다가 아니고, 뭔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이 월급, 그러니까 근로소득보다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는 속도가 더 빠르구나 하는 거를 어렴풋이나마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하도 청약이 다 떨어지니까 내가 그냥 분양권을 사야겠다, 이런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었는데, 뭐 좀 좋아 보이는 데는 다 비싸고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때 회사에 저랑 좀 친한 분이 있었는데, 제가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니까 이제 본인께서 미분양 잡으셨던 단지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지도를 보는데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옆에 학교도 있고 뭐 상권도 가까워 보이고. 그래서 그냥 마음속에 담아만 두고 있었는데, 마침 그 대학 제 동기 형이 또 거기를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아는 두 명이 거기를 샀고, 또 내가 생각하는 예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새 아파트가 될 분양권이니까 당장은 계약금만 있어도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제가 꽂혀가지고 어디서 샀냐고 부동산 물어봐가지고 그냥 거기로 갔습니다. 진짜 웃긴 거죠. 네이버 부동산도 제대로 안 보고 그냥 갔어요.
가니까 이제 부동산 사장님이 딱 물건들 적어 놓은 걸 쭉 보여주시더라고요. 거기서 동호수를 쭉 보다가 너무 비싸지 않고 괜찮아 보이는 동호수로 그냥 샀습니다. 진짜 별 고민 없이 그냥 샀어요. 주변의 말만 듣고 그냥 큰 실수를 하게 된 거죠. 근데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몰랐지만 뭔가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엄청 고민되는 선택지가 있을 때 그냥 누가 결정해 줬으면 하는 그런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약은 한 20번 넘게 떨어지는데 왠지 뭐 그쪽은 사면 안 될 것 같고 뭘 사야 될지는 모르겠고 이렇게 집 때문에 막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그냥 나 대신 어떤 경험자가 조언을 해주니까 이제는 그 머리 아팠던 고민들을 그냥 해소해버릴 수 있겠구나, 그냥 빨리 질러버리고 싶다, 그런 마음에서 그냥 훅 질렀던 것 같아요. 사실은 여기서 이 경험자가 진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인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를 제가 그때 제대로 파악을 못했던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분양권을 샀고 2017년에 첫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새 아파트라서 그냥 좋았어요. 막 집들이도 많이 하고 사람들도 부러워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살아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집 안에서만 좋았던 거죠. 새 집이니까 집 안에서 주변 환경, 입지가 너무 별로였어요. 그걸 살 때, 분양권을 2016년에 살 때 지도만 봤을 때는 몰랐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너무 섬 같은 입지인 거예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양권이다 보니까 이게 아직 그 건물의 실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도만 보고 이걸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청약하거나 분양권 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 지어지기 전에 그 부지 있잖아요. 현장이라도 가보셔야 되거든요. 예전에 제가 일기를 뒤져보니까 이런 내용도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집 주변에는 아직 아무것도 없어서 항상 뭐를 사려면 차를 타고 나가야 한다. 중심상가를 보니 그 주변에 사는 사람이 부럽다. 뭐 이런 내용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불편하다는 거예요. 허허벌판이다 막 이러면서 너무 살기 불편한 곳에 살았던 거죠. 저는 아무튼 그렇게 그냥 불편하게 살고 있는데 그 와중에 막 이웃하고 층간소음 갈등 막 이런 것도 생기고 집값 별로 안 오르는 거예요. 집값이 오르긴 올랐죠. 7년이 지났는데. 근데 같은 동네에 차 타고 5분이면 가는 다른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조금 더 비쌌어요. 한 5천 정도 더 비쌌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제일 싼 거를 찾아가지고 이 집을 산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그 5천 차이 나던 게 지금은 3억 차이가 납니다. 3억.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왜 샀을까 하면서 엄청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 실패 사례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축이라고 무조건 좋다고 막 쫓아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막 얼죽신 하는데 아주 그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부동산은 무조건 입지입니다. 입지. 나중에는 입지 좋은 구축이 신축 가격을 무조건 이깁니다. 지금 보이는 그 겉모습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아무튼 그때부터 그 부동산 공부를 좀 본격적으로 해봤던 것 같아요. 이미 뭐 내 집 마련 저질러 놓고 잘 안 됐고 그 후에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죠. 책도 보고 강의도 듣고 막 그랬죠.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보이더라고요. 아는 만큼 보이게 되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이 집을 왜 샀지, 이런 거지 같은 걸 지금 왜 샀을까 막 이런 후회가 더 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사람들이 뭐 단톡방이나 뭐 어디 카페 호갱노노 이런 어플 보면 다 자기 아파트가 최고라고 하잖아요. 뭐 더 좋고 여기는 저평가다 더 오를 거다 막 이러면서 카페 같은 데 가보면 네가 좋네 내가 좋네 이러면서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미 정답은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분들 눈에는 아직 그 부동산에 대한 배경 지식이 부족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객관적인 인지가 떨어지는 거죠. 원래 사람은 뭐 자기가 뭔가를 가지게 되면 그게 더 값져 보이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내가 뭘 가지면 거기 가치 부여를 더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뭐 저희 아파트 호갱로나 이런 데 가보면 막 좋다고 칭찬 일색입니다. 뭐 숲세권이 어쩌고 하면서 저는 빨리 탈출하고 싶어 죽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이제 투자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부동산 투자도 하게 됩니다. 제가 무슨 돈으로 투자를 했냐면요, 제가 첫 집을 살 때 일부러 그 주택담보대출을 풀로 받았거든요. 풀로. 그러니까 잔금을 치르고도 남을 정도로 완전 풀로 받았어요. 잔금을 치르고 조금이라도 남는 돈을 투자를 하려고. 지금은 이제 거의 없어졌는데 예전엔 거치 기간이 됐었거든요. 대출 받을 때 거치 기간이라는 거, 이제 대출을 받아서 이자만 갚는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원금 안 갚고. 그 당시 8년 거치가 가능했어요. 8년 동안 원금 1도 안 갚고 이자만 갚는 거죠. 그렇게 받은 대출금으로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참 인간이 어리석게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 하죠. 이번에도 어떤 강의를 이제 듣다가 그분 말만 듣고 첫 투자를 하게 됐어요. 실거주 집 살 때 남의 말만 듣고 샀다 그렇게 후회했으면서 또 남의 말만 듣고 이게 첫 투자를 하게 된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투자금 제일 적게 들어가는 걸로다가 경기도에 뭐 소형 아파트를 하나 투자했는데, 그때 이제 2억 6,800짜리 아파트를 전세 2억 5천 끼고 뭐 한 투자금 2천으로 투자를 한 거죠. 근데 그게 사자마자 매매 전세 둘 다 떨어졌어요. 사자마자. 왜 그러냐면 사고 나서 주변에 그 입주가 쏟아졌거든요. 입주 물량도 제대로 파악을 못했던 거죠.
근데 뭐 결국은 그것도 이제 장기간 보유하다 보니까 뭐 대충 한 1억 올라서 팔긴 했는데, 어쨌든 과거로 돌아간다면 절대로 안 할 투자죠. 어쨌든 뭐 그때도 이거 절대 남의 말만 듣고 돈을 막 넣는 건 아니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또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철저히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나 둘 해나갔고, 저는 지방 쪽을 주로 했습니다. 뭐 대전, 포항, 김해, 진주, 익산 막 이런 데 가서 쭉쭉 했고요. 오로지 제가 이제 공부해서 제 판단만으로 다 수익을 냈습니다. 딱 하나만 손해보고 팔았는데, 그때 이제 임대차 3법 때문에 타이밍이 좀 꼬여가지고 이렇게 물량 쏟아지기 전에 팔지를 못한 게 있는데, 이것도 냅두면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수를 줄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취득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손해보고 팔았습니다. 그거 말고는 뭐 전부 다 수익을 냈고, 그렇게 자산을 쌓아왔습니다. 이게 뭐 쉽게 번 게 아닙니다. 말이 그래서 그렇지, 안 먹고 안 쓰고 월급 모으면 그걸로 하나씩 투자하고 수익 낸 것도 팔고 재투자하고 뭐 그렇게 해온 거거든요. 저는 사실 지금도 뭐 부자는 아니고 그냥 평범한 중산층이고, 10년 된 경유, 중고차 아직도 잘 타고 다니고 있거든요. 뭐 부동산 한 개씩 팔 때마다 몇 억씩 생겨도 그걸로 다시 재투자를 했지, 뭐 매년 감가나 맞는 그런 외제차 같은 거 살 생각은 절대 안 했습니다. 그 돈으로 차라리 아파트 같은 자산을 사자는 주의라 가지고, 저는 뭐 제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흙수저로 태어나 엄청 힘들고 고생해서 돈 벌었다, 이런 류의 그런 감성팔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솔직히 저는 별로 개고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소에 돈을 잘 안 썼을 뿐이지, 뭐 부동산 임장 다니고 그럴 때도 음료수 하나 사 먹는 돈이 아까워서 집에서 물 싸가지고 기차 타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냥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한 계단씩 올라왔고, 이번에 두 번째 내 집 마련을 하게 됐거든요. 예전부터 이사는 진짜 가고 싶었죠. 왜냐하면 여기가 너무 지긋지긋했거든요. 근데 돈이 있어도 주택수 취득세 중과 때문에 이사를 못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갖고 있던 집을 이제 거의 다 정리하고 이제 2주택자가 됐고, 드디어 이사 갈 집을 제가 계약을 했습니다. 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같은 동네인데 과거에 저희 집이랑 한 5천만 원 정도 차이 났던 게 지금 한 3억 정도 차이 난다 그랬잖아요. 그 옆에 보면 그 당시 한 1억 정도 차이 나서 절대 엄두도 못 냈던 집이 있는데, 지금은 4억 차이가 나는 집이 있어요. 그걸 샀습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 처음부터 분양받아서 사신 분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버신 거고, 저는 뭐 첫 단추부터 잘못 깼으니까 좀 오랫동안 돌다가 이짓 하나 잡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운의 영역이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이 부동산에. 근데 이거를 제가 월급 모아서 살 수 있었을까요? 절대 못 삽니다. 이 근로소득의 증가 속도는 절대 자산의 증가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거든요. 결국 저는 그 집을 처음에 잘못 샀던 그거를 다른 집을 막 사고 팔고 하면서 극복한 거죠, 그거를. 근데 두 번째 내 집 마련 결정 생각보다 너무 쉽게 했어요. 왜냐면 이미 오랫동안 나의 두 번째 집은 이럴 것이다 하는 그림을 그려놨거든요. 그래서 그 후보를 만들어 왔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내 집 마련 하실 때 나만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저는 그 부동산 공부와 투자를 지금까지 해오면서도 언젠간 이사갈 나의 두 번째 집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체크리스트를 항상 업데이트 해왔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생각나서 적은 게 아니라, 내가 살면서 좀 불편했던 부분들, 있으면 좋을 것 같은 부분들,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하나씩 메모해온 거예요. 갑자기 떠올리려고 하면 이거 안 떠오릅니다. 이런 체크리스트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제 채널에서 그 부동산 체크리스트라는 영상을 좀 시리즈처럼 다뤄놨죠.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만족하는 집을 이미 몇 군데에 점찍어 놨었고, 그 가격을 오랫동안 모니터링 하고 있었죠. 그리고 제가 가진 이 주택 수가 정리가 되면서 비교적 빠르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주거 가치에 중점을 뒀다는 거예요. 이게 뭐 부동산 투자가 아니잖아요. 뭐 수익률이 어떻고 시세 차익 얼마를 예상해서 들어가고 뭐 그런 개념이 아니니까요. 그냥 이쪽 동네에 쭉 살면서 매일같이 봐왔던 집이었고요. 이게 우리 가족 라이프 스타일에 가장 잘 맞는 집이었고, 제가 생각하는 체크리스트에 가장 잘 부합하는 집이었어요. 물론 뭐 그 옆에 교통 호재도 많고 그래가지고 더 비싼 집들도 많았는데, 나와 우리 가족이 살면 행복할 것 같은 그런 가치에 더 무게를 둔 거였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 재밌는 거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가격이나 시세차 이런 거 생각하기보다는 제 가족의 주거 만족도에 더 큰 비중을 둬서 매수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결국 사람들의 생각은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그런 돈 가격을 의도하진 않았어도 제 생각에는 결국 나중에는 그 가격이 지금 뭐 교통 호재로 뻥튀기 되어 있는 그런 고평가되어 있는 집들의 가격과 비슷해지거나 혹은 그 이상으로 나중에는 갈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냥 제가 공부해왔고 투자해왔고 제가 봐온 그 역사를 보면 다른 지역들은 그랬어요.
어쨌든 제가 뭐를 샀든지 간에 좀 일찍 내 집 마련을 하긴 했잖아요. 뭐 부동산 투자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 거쳐간 공부와 경험이 있을 거잖아요. 뭐 부동산에 가서 아파트를 고르고 매도자와 뭐 부동산에 만나서 계약서 쓰고 등기 치고 대출 받고 입주하고 뭐 그런 일련의 경험들, 그런 경험들을 해보니까 또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어느 지역을 가도 여기 아파트는 얼마나 할까? 여기는 뭐 입지가 어떻네? 여기 사람들은 왜 여기 살지? 어디로 출퇴근할까?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모르는 도시에 가도 재밌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막 공부하고 분석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일단 집을 한번 사보잖아요. 그러면 그 경험이 인생에 이런 여러 가지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는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러니까 임차인일 때랑 달라요. 뉴스를 봐도 경제 용어를 봐도 다르게 와닿는 거예요. 나한테. 여러분도 뭐 DSR 뭐 이런 용어들 집에 관심 없을 때는 전혀 모르시잖아요. 집을 살려고 좀 알아보고 그러면 이제 내가 강제로 공부하게 되니까 용어 같은 게 좀 귀에도 쏙쏙 박히고 뉴스에서 뭔 얘기를 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경제에 대한 이 배경 지식의 수준 자체가 한 단계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이 마포구에 집을 하나 샀어요. 그러면 그 마포구에 집을 사기 위해서 적어도 그 동네 아파트들의 장단점이나 막 시세조사 이런 거 다 해봤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계속 가거든요. 내 머릿속에 대충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뉴스에서 뭐 서울 부동산이 뭐 하락세다 상승세다 뭔가 할 때 네이버 부동산 같은 데 들어가서 매물 가격 같은 거 한번 보면 진짜 그러네? 혹은 아니네, 뉴스에서 구라치고 있네, 이런 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난 아니까. 사실 언론을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되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또 다음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집을 사보면 이제 그 다음은 무엇을 하지? 뭐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억짜리 집을 샀으면 이걸 바탕으로 다음에 뭐 5억짜리 집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5억짜리 집을 샀으면 또 8억짜리 집을 타겟으로 잡아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자산을 불려가는 계단식 목표를 세워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3억짜리 집을 샀다고 해서 평생 3억짜리 살 건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뭐 30년짜리 대출 받았으니까 죽을 때까지 이거 갚다가 죽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말씀 하시는데, 누가 대출을 30년 동안 갚습니까? 보통 10년도 안 돼서 다른 데 이사하면서 갈아타버리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이 그 계단을 계속 올라갈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계단을 밟아 나가다가 내가 뭐 한 10억짜리 집을 샀고 어느 정도 은퇴할 때가 됐다. 애들도 다 독립을 했다. 그러면 이제 뭐 한 4억, 5억짜리 집으로 가고 나머지 돈으로 뭐 월세를 받거나 뭐 배당주 투자를 한다거나 해서 노후의 현금 흐름으로 가져갈 수도 있는 거죠. 계속 끝없이 갈아타기 하면서 주거비용을 올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목표에 이르면 오히려 내려오셔야 됩니다. 이건 저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내 주변에 도우미 역할이 돼줄 수 있어요. 이렇게 경험이 한 번이라도 쌓이면 내가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주변에 부동산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있나요? 주변에? 아마 대부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 회사 일 열심히 배워서 전문가가 됐어요. 그러면 주변에 도움이 될 수 있나요? 아무도 내 일에 궁금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해도 모르잖아요, 그 일에 대해서.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걸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심지어 내 가족들도 내가 무슨 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의식주 중에 하나거든요. 필수제예요, 필수제. 내가 월세를 살든 전세를 살든 자가를 살든 어디 동굴에 들어가 살지 않는 이상 어떠한 형태로든 주거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강제적인 시장 참여자인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은 임차인, 절반은 집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의 삶에 이게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남들보다 조금만 더 알면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대부분이 잘 모르니까. 내 집 마련을 한다. 이거는 그 매수하기까지의 하나의 벽들이 있잖아요. 그 벽들을 다 넘었어요. 넘어서 내 집 마련을 한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남들보다 엄청난 그 경험과 지식을 쌓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평생 전세만 사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내가 공부만 하고 집을 한번 사보면 이제 주변에 도움도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됐든 뭐 친구가 됐든 처음 집을 구하려는 사람들 도와줄 수도 있어요. 뭐 대단한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부동산에 집 보러 같이 가주는 것만도 그런 것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큰 힘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부동산 투자자다 이런 걸 주변에 얘기하고 다니진 않았는데 원래 와이프 빼고는 가족한테도 얘기 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전혀 이 전문가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오히려 나는 아직도 갈 길 멀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주변 사람이랑 얘기하다 보면 가끔 부동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아니 이것도 모른다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랬거든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난 예전에 어땠지? 나도 똑같았던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서 나도 남이 사라는 거에 넙죽 샀다가 엄청 후회한 주제에 아니 왜 사람들 이것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고 이해를 못했던 거죠.
이 생각을 하니까 이제 머리를 탕 치는 거야. 아, 이게 내가 과거를 잊고 살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당연하다는 사실을 좀 깨달았고, 또 이게 나처럼 실수하면 엄청 장기간 후회할 수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부터 좀 주변에 얘기를 했고, 결혼한 친구들 뭐 내 집 마련도 도와주고, 뭐 어머니 퇴직하시고 나서 할 거 없으시길래 부동산 투자하는 것도 도와드리고 했거든요. 또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다들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최근에는 저희 처형이 장모님하고 어디 모델하우스 가가지고 이상한 미분양 분양권 하나 계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한번 쓱 봤는데 아무리 봐도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뭐 부동산 한다 이런 거는 처가 때까지는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말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을 하다가 일단 전화해서 장모님하고 처형한테 여차차 하니까 이거는 좀 취소하는 게 좋겠다 이거 말을 해줬죠. 그리고 통화 끝나고 바로 간단하게 자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보내줬습니다. 왜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와 훨씬 더 나은 그런 대안들을 적어서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다음날 바로 전화 와서 지금 모델하우스 방문해서 계약 취소하고 가계약금 돌려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도. 그리고 계약할 때 모델하우스에서 막 티슈 이런 거 많이 주거든요. 티슈를 잔뜩 받아가지고 그것도 돌려주려고 했대요. 그거를 거기서 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건 그냥 주는 거다, 그걸 왜 가져갔냐 하면서 좀 웃었는데, 아무튼 저는 알잖아요 그게 어떤 건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 저는 진짜 다행히도 처형의 인생을 구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동산이 이렇게 위험한데 이렇게 공부 없이 막 지르는 사례가 너무도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고 처형도 그랬듯이. 그리고 예전 영상에도 올렸지만 제 친구도 뭐 이상한 도시형 생활주택 가져와서 10억짜리 그거 막 계약하겠다고 한 거 제가 말린 적도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하여튼 조금만 좀 공부하셔가지고 내 집만한 경험 이렇게 한 번만 하시면 주변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한 번이라도 공부하고 집을 사본 경험을 하잖아요. 그럼 적어도 내가 속한 이 인간관계에서는 내가 구세주가 될 수 있어요. 그거예요. 낚시를 한 번도 안 해본 초보가 있는데 그 사람이 평생 낚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물에 가면 그 사람이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예로부터 어른들 말씀 틀린 거 하나도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고정관념은 이거예요. 결혼하면서 처음에는 전세나 월세방으로 시작하고 차근차근 모아서 나중에 집 사는 거예요. 빚지지 마. 빚은 무서운 거예요. 처음부터 빚지면서 시작하면 안 돼. 막 이런 게 아주 오랫동안 마치 신혼부부의 테크트리의 정석처럼 굳어졌거든요. 그냥 처음부터 전세 살고 시작하는 거는 당연한 코스로 알고 아예 매수는 생각조차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전세 살면 어떻게 되죠? 전세 대출은 맞잖아요. 그럼 전세 대출 이자는 내면서 살고, 결국은 이렇게 시작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엄청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듯이 첫 집이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제가 그렇게 실수했듯이. 저는 지금 사는 집의 주거 만족도가 너무 떨어져요. 완전 섬 같은 곳이에요. 오죽하면 장인어른이 집들이 왔을 때 아니 무슨 이런 집이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후회 많이 하면서 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때 전세를 선택했으면 어땠을까? 근데 생각해보면 그건 훨씬 더 끔찍한 결정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집도 오르긴 오르더라고요. 결국 집을 산다는 그 결심 자체는 굉장히 잘한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대상 자체를 너무 잘못 골랐다는 거, 그게 문제지. 왜냐면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결론은 뭐예요? 집을 사는 경험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빨리 하는 게 좋고, 공부를 해서 좋은 거 사면 그게 베스트라는 겁니다. 저처럼 공부도 안 하고 사서 후회하지 말고. 그러니까 처음 집을 사서 후회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테지만 그거는 이제 다음 집을 사기 위한 디딤돌이라 생각하고 다음 집을 잘 사면 됩니다. 내 집 마련의 기회는 늘 오니까. 그리고 또 실거주 겸 투자 막 이런 거라고 해서 실거주 겸 투자할 거예요 이러면서 너무 이 돈을 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집 마련이라는 거는 내 보금자리를 마련해서 행복하게 사는 거지, 무슨 뭐 주식처럼 타이밍 재서 뭐 1년 뒤에 팔고 막 그럴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부동산이 막 주구장창 매년 오를 거라고 기대하고 사는 것도 말이 안 되니까, 그런 좀 시세 차익에 대한 그런 기대는 좀 조금 접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 집을 살 생각이 없다 하시더라도 책을 읽든 유튜브를 보든 이 부동산이라는 경제의 큰 축을 자주 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는 이상 부동산은 뗄래야 뗄 수 없거든요. 강제적인 시장 참여자가 되신 거예요. 내가 전월세를 살아도 이 임대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구장창 상승만 외치는 유튜브도 보시고 뭐 하락만 외치는 유튜브도 보시고 다 해보세요. 그들이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나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뭐 어디 일기장이라도 하나 적어놓고 6개월 뒤에 한번 보세요. 누가 맞나 틀렸나 이걸 채점해 보라는 게 아니고 그런 견문을 넓혀 보시라는 겁니다. 이게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면, 여러분들 살고 싶은 동네나 아파트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거 동네별로 뭐 한 3개 정도만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서 매매랑 전세 가격을 그냥 적어보세요. 아무데나. 그런 다음에 6개월 뒤에 보세요. 그게 어떻게 변했나, 뭐 때문에 변했나, 이런 것만 몇 번 해봐도 공부가 되거든요. 물론 집은 빨리 사면 사실수록 좋긴 합니다.